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식이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야? 고종의 아빠죠. 당시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고종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조선이 아주 제대로 썩은 거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당시 조선에 닥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부적으로는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세도 정치로 왕권은 무너졌고요. 관리들의 수탈로 각지에서는 백성들의 봉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서양 세력들이 찾아와 교류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닥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무너져 내린 왕권을 다시 올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왕권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야? 세도 정치 때문이란 말이에요.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면서 왕은 허수아비 신세가 됐었지.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를 위해 세도 정치를 했던 안동김 씨와 같은 소수의 가문들 있죠. 그들을 날려버리고 빈 자리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 세도 가문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을 등용시켰습니다. 이어서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비변사는 원래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곳이었잖아. 그런데 전쟁을 거치면서 권력을 하나하나 가지더니 조선 후기에는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세도 가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는 거야. 때문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가 하던 일 중에 정치는 의정부에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하도록 바꿉니다. 권력이 한쪽에 몰려있으면 부정과 비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권력을 둘로 쪼갠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혁을 시도하면 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새롭게 달라진 제도들을 정리해 놓은 책,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도 정치식이 무너진 법과 규칙들을 부활시켜 왕이 이제는 제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그 결과 왕권이 점차 강화되었어.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 강해진 왕권, 달라진 조선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조선의 가장 중요한 궁궐,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로 계속 수리를 안 해서 건물이 이렇게 파괴된 채로 있었던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없어 보이잖아. 지금 이게 궁궐인지 폐간지 구분이 안 돼. 왕실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럴듯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왕실의 위엄,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복궁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대원군은 당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이 기부금의 이름이 원납전이었는데 내가 원해서 납부하는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기부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강제로 내야 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동전이라는 의미로 원납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액화폐를 만드는데요. 바로 당백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동전 하나당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를 지닌 동전이란 뜻이야. 그런데 사실은 상평통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조선 후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던 동전이 바로 이 상평통보인데 봐봐, 뭐 크기라든지 모양, 재질이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평통보 한 6개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동전에 불과했는데 나라에서는 당백이란 글자만 박아서 요거는 상평통보 100개랑 같은 거야 하면서 엄청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상평통보랑 비슷해.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당백전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고요. 오히려 물건의 가격만 올라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 궁궐을 지으려면 지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반강제적으로 데려가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궁궐에 쓸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 양반들의 조상님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가기도 했어. 그 결과 경복궁 부활 사업은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봉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백성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방의 서원이었어. 서원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교인데 후기에는 변질이 돼서 풍당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만 하고 나라로부터 온갖 지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내.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서원이 당시 600개 정도가 있었거든.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서원 가운데 중요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양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당연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자 대원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습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유교에서 가장 위대한 공자가 살아와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나가.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이제 없애면서 예수님이 살아 돌아와도 용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당시 양반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민생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거였어. 자, 여기서 삼정이 뭐예요? 전정, 군정, 환정이었죠. 먼저 전정은 땅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당시 가난한 백성들은 죽어라 내고 있어. 그런데 진짜 땅 부자들은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거야. 왜? 토지 대장이 엉망이었거든. 실제로는 땅이 많이 있는데 장부에는 땅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 때문에 대원군은 전국의 땅을 다시 조사합니다. 이를 양전사업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그동안 이제 숨겨진 땅들을 찾아 다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정은 성인 남자가 군포를 내는 건데 이때 양반은 군포를 안 내,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엉망이 되면서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돼요. 즉 군포를 낼 사람이 자꾸만 이제 줄어들어서 세금이 별로 안 모이니까 죽은 사람이나 아기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사람이 아니라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양반집이건 상민집이건 무조건 한 집당 군포를 내야 하는 거야. 이것을 호포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면제되었던 양반들은 이제 상민들과 똑같이 군포를 1필씩 내야 했기 때문에 좀 싫어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곡은 제도 자체는 괜찮아. 다만 나쁘게 운영을 해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대원군은 지방관이 환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환곡을 그 지역에 돈도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정하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것을 사창제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흥선대원군은 조선에 닥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요. 자, 그 다음은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에는 이상한 모양의 선박, 이양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양의 배들이 자꾸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게 뭐지? 불안했겠죠. 이런 긴장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칩니다. 서양 세력들이 통상과 수교를 제안했는데 우리는 거부를 한 거야. 자, 어떻게? 이제부터 그 과정을 쭉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 그리고 원인이 되는 사건과 결과가 되는 사건, 인과관계를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일어난 사건은 병인박해예요. 병인박해는 병인년에 박해를 했다는 거야. 누구를? 천주교 세력들을. 그 이유는 이 시기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꾸만 더 아래로
아래로 우리나라 국경 근처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러시아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생긴 당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대원군은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단 친밀도를 쌓은 뒤에 러시아를 막을 방법이 뭐 없을까? 너희 나라에 얘기 좀 해서 러시아 좀 해결해봐. 이렇게 말을 꺼냈어.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단호박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정치는 몰라.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자 대원군은 안 그래도 신하들이 계속 서양인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라고 난리인 상황이라 이를 계기로 프랑스 신부와 우리나라 천주교 신도들을 죽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 처형에 쓰였던 도령구인데요. 여기 줄 보이죠? 이 줄로 사람의 머리를 묶고 뒤에서 세게 끌어당겨 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의 머리가 돌에 부딪히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신부들을 대거 죽였으니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겠니? 조선, 너네가 우리 프랑스인들을 죽여 하면서 쳐들어와요. 그것이 병인양요입니다. 1866년 병인년에 서양 세력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뜻이고요. 이때 서양 세력은 바로 프랑스겠죠. 당시 프랑스는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강화도가 인천에 있는 섬이라서 서울과 가까워 강화도에서 한강을 타고 가면 바로 서울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침입해 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 우리가 계속 밀려 결국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엄청난 약탈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김포로 접근하는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기도 했고요.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도 더 이상 강화도에서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얌전히 철수한 게 아니라 외교장각의 문화재를 훔쳐간 거야. 당시 우리는 전쟁이 나면 강화도로 피난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지어서 중요한 도서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거를 약탈해 간 거지. 아주 그냥 탈탈 털립니다. 자, 이때 훔쳐갔던 것이 이런 의궤인데요. 나라의 여러 의식을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훔쳐간 거야. 그리고 이게 2011년에 어렵게 우리나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영구 반환이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그것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장군 이름이 셔먼이었어. 셔먼 장군이 이끈 배가 평양의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거야. 그러자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거기 스탑,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우리 백성들과 충돌이 일어나자 박 교수와 군민들이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2년 뒤에 이번에는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또 교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또 거부지. 그러자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서양과 교류할 생각이 없으니까 당시 권력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한 거야. 진짜 뭐 완전 미친 새끼지. 그래서 얘가 백성들 집에서 그 발굴할 이 도구, 장비를 약탈해가지고 몰래 남영군의 무덤을 막 파헤치는데 묘가 생각보다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막 시끄럽게 나는데 잘 안 파져. 밤부터 5시간을 파는데도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어느덧 아침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 학습지에 있는 사료를 좀 보면은 너희 나라와 우리는 은혜 입은 것도 원수진 것도 없어. 그냥 모르는 사이였단 말이야.
그런데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 이게 뭐야? 오페르트가 무덤 파헤치려고 한 거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네 사람 맞아? 너희 나라와는 같이 절대 살 수 없다. 너네와는 절대 교류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흥선대원군이 아주 이제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을 하고요.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미국이 쳐들어온 건데요. 이때도 강화도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탈탈 털려. 초지진, 덕진진 뭐 이런 곳이 다 함락이 되고 박살이 나요. 그러다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수많은 군인과 농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나와서 싸우는 걸 보면서 미국도 좀 찔렸나봐. 회의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가요. 결국 백성들의 저항이 미국의 침략 의지를 꺾은 거지. 그런데 이때 미국도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휘두르던 장수수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수자기라는 큰 깃발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 안 좋은 일들 뿐이야. 기분만 계속 상했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대원군은 서양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쌓여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겠니?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자, 이 비석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용을 보면 양이침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와. 그런데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을 화친하자는 거야. 그리고 주화매국,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즉 우리는 서양과는 절대 화친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배척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 시기 정책들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을 보면 양반의 불만을 샀던 것들이 좀 있었죠.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서원철폐, 호포제 같은 때문에 결국 양반들의 탄핵을 받아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고 이후 아들인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